방금 본 것처럼 내가 돈을 안 갚으면 이 부동산 처분해도 좋아 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남겨줌으로써 신용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신용을 확보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용 방법이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물건에 관한 권리를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에 관한 권리를 또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소유권, 나한테 건물이 하나 있다. 이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의 내용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 목적물을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거였죠. 이럴 때 사용과 수익을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너 마음대로 물건을 써봐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난 별로 관여 안 할 테니까 너 마음대로 써봐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권리를 떼서 잠정적으로 준다면 이 을이라는 자는 이익에 관한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을에게 너가 여차 하면 처분해도 좋다. 네에게 먼저 처분할 수 힘을 주겠다. 나보다 너가. 이런 식으로 내 부동산을 팔아도 좋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권리를 넘겨주면 이 사람은 처분할 권한을 가져요. 근데 이자 갖는 권리는 왜 이런 처분할 권한을 줬느냐? 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 갑은 을에 대해서 처분해도 좋다라고 한 의도가 자기의 신용을 담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담보한다는 말은 맡겨둔다는 뜻입니다. 맡겨. 맡을 담자거든요. 내 신용을 네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어. 뭘요? 신용을. 신용이요. 신용이 뭐죠? 신용. 믿을 신자, 쓸 용자인데 신용이 뭐가 신용이에요? 예? 우리 그냥 말 하실 때 여러분 우리나라 말 쓰실 때 나 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해 라는 거야. 걔는 신용이 참 좋아. 골라서 쓰시죠. 골라서 쓰세요. 그것도 안 골라 쓰시면서 신용이 뭐가 신용이에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앞에 있어요. 사람 좋은 사람이 참 앞에 있는데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마다 다 고기 사줘, 술 사줘 그래요. 근데 내 마누라한테는 머리피 하나도 안 가져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소설책을 읽어봤어야지. 그런 사람은요 사람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못해요. 왜요? 신용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쓸만하지 못해요. 왜?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고 마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돈은 쥐뿔도 없고 마음만 좋은 사람과 마음은 별론데 돈만 있는 사람 어떤 분이 좋으세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자꾸 돈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가슴에 손 얹고 어떤 분이 좋으세요? 어떤 분을 애인으로 삼으실래요?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 돈 많고 잘생긴 남자. 예? 잘만 생겼지 쥐뿔도 없는 녀석. 약간은 안 생겼는데 돈이 많은 사람. 물론 제 1번 타자 장동건이처럼 돈 많고 얼굴 잘생겼다. 그 사람은 뭐 그냥 누구나 좋아할 거니까 놔두고. 두 번째, 돈 없고 얼굴 잘생긴 친구. 얼굴은 별론데 돈만 많은 친구. 누가 좋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게 부끄러워하실까? 그거예요, 그거. 돈이란 말이에요, 돈. 신용을 담보한다. 돈을 갚을 것을 담보한다, 그 말이에요. 돈 갚을 것을 담보하는 것. 이걸 신용이라고 그래요, 신용. 자꾸 제가 돈 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반드시 담보권에는 전제가 뭐예요? 돈이 필요해요, 돈. 돈을 갚는다는 게 전제예요. 그걸 가르쳐 어려운 말로 피담보채권이라고 해요. 피담보채권. 그래서 담보권이 만들어지려면 이 사람이 채무자, 채권자 해봅시다. 그 말은 우리 갑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이죠. 그건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이에요. 줄 걸 요구한다. 받을 권리가 있다. 줄 의무가 있다. 뭘? 돈을. 그래서 이 을은 갑에게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내가 너한테 돈을 갚을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조금 이따 갚을게. 만약에 못 갚은다면 이거 날려도 좋다. 그러니까 갚을게. 담보가 되는 담보를 제공하면 이 채권은 담보가 되는 이 피자라는 것은 되는 이란 뜻이에요. 당하는 이란 뜻이에요. 담보가 되는 채권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담보가 제공된 것에 대한 담보가 되는 채권. 이걸 피담보 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우면 담보를 제공할 때는요, 반드시 갚을 의무가 있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대충 이해가 되시겠어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담보의 제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사람의 변제 능력, 이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경우,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 그걸 믿어라, 믿어주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을 어찌 믿냐? 중요한 건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다. 그러니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가져라. 이것을 맡아두라. 객관적인 가치를 맡아두라. 이런 식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변제 능력을 믿으라. 그 말은 사람의 변제 능력을 믿으라. 이럴 때는 인적 담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믿으라. 그러면은 물적 담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적 담보를 제공한다. 이런 표현을 가르쳐 보증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증. 이걸 보증 쓴다. 그리고 연대보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연대채무란 말 들어보셨나요? 연대채무, 연대책임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연대책임. A라는 녀석이 잘못하면 이 반에 있는 애들 다 연대 책임지겠어. 그럼 전부 다 모두 책임지게 만들겠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대채무란 게 뭐냐면요, 연대보증과 연대보증이 있고 연대채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연대채무부터 설명하겠어요. 연대채무. A, B, C, D가 친구들입니다. 왁자지껄하게 식당에 들어와요.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습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들어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갈비탕 5,000원, 얘는 설렁탕 5,000원,
얘는 비빔밥 5,000원. 선생님 뭐 드시겠습니까? 아, 난 맹물맛. 0원. 이렇게요.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갈비탕 먹었던 A는 온데간데 없이 쓱 사라져버리고, 설렁탕은 살살 숨어서 싹 도망가고, 얘는 적당히 비비더니 가버려요. 돈 안 내고. 주인 갑이 딱 보고 있어요. 얘를 딱 잡습니다. 얘는 뭐 먹었는데? 예? 맹물 먹었잖아. 얘한테 15,000원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저 청구하잖아요. 갑의 입장에서는 아무나 한 놈만 딱 잡으면 돼. 그렇죠? 나는 맹물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같이 왔잖아. 15,000원 주고 가. 이렇게.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 봤죠? 너희들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나중에 이제 받아내겠지만은, 일단 돈 받을 채권자는 아무나 한 사람만 잡으면 돼. 이게 무슨 관계? 연대채무 관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증 봅시다. 보증은 돈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너 돈 갚을 수 있어? 그랬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 보증이 하나 내세요? 그러면은 B가 보증인으로 들어왔어요. 이 보증인으로 들어온 사람의 생각은 얘가 못 갚으면 내가 갚는다, 그거죠. 보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A가 못 갚으면 B가 대신 갚을게, 그런 의미로서 보증 약속을 해요. 보증 계약을. 자, 누가 못 갚으면 갚는다? 주채무자인 A가, 원래 얘가 빌린 녀석이잖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A가 돈을 못 갚아. 그러면 갑은 A에게 먼저 돈 갚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갑이 B 보고 돈 갚아 이렇게 말하면 B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보증인은 왜 나보고 돈 갚으라 그래? 쟤 보고 먼저 갚으라 그래 라고 밀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원래 주채무자에게 요구해라, 먼저 독촉해라, 이걸 최고라 그래요. 그러면 이 원래 채권자는요, 이 B한테 돈 못 받아요. 얘한테 먼저 돈 갚아라 요구해야 돼. 근데 얘가 돈 못 갚겠다 그래. 그때 와서 보증인 보고 네가 돈 갚아라 그래야 돼요. 그럼 보증인이 왜 A가 돈 못 갚겠다니? 얘가 돈이 없다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 부인 앞으로 다 숨겨놓은 있는데. 그러니 걔 원채무자의 재산을 다 검색해봐라. 그리고 없으면 내가 갚을게 라고 검색을 하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인은 주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안 되면 보증인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러던가요? 우리 현실은 안 그러죠. 분명히 돈 빌린 녀석은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데 보증인한테 와가지고 그냥 채권은행이 받아가 버리잖아요. 왜 그러냐고 말이야. 왜? 앞에다가 이걸 붙였거든. 아까 연대채무는 어쩐다 그랬어요? 아무나 한 놈만 잡는다 그랬죠. 그 아무나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가장 맹물만 먹은 얼빵한 친구죠. 이 친구는 딱 잡아내고 나머지 도망가든가 말든가 아무나 잡아서 돈 받으면 돼요. 연대보증도 마찬가지예요. 연대보증도 갑은 돈은 A한테 빌려줘 놓고 얘는 영민하고 기민해서 다 쓰고 도망가고 없는데, 이 보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공무원이거든. 대부분이 구급공무원, 선생님이거든. 사업가는 절대 보증 안 돼요. 공무원 이런 분들요. 이런 분들이 보증이 잘 된다고. 왜요? 아야소리 못 하잖아요. 도망도 못 가고. 보증이 1순위지. 가장 얼빵한 사람이죠. 딱 잡고 얘가 도망가든가 말든가 네가 내놔. 그리고 나서 얘가 돈 갚고 얘한테 갚으라 그래야죠. 내가 대신 갚았던 거. 그거 갚아줄 친구 같으면 보증 도망갔겠어? 안 갔죠. 그래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자식을 학교도 못 보내냐 어쩐다 이 말이 나오는 게 이 말이라. 제가 얼빵하다는 표현은 보증인이 대부분 마음이 좋죠. 마음이 좋아서 얘가 울고 불고 하면은 그래 내가 믿고 서준다 했는데 튄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보증인마저 돈이 없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돈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 채권자는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단단한 신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연대보증 쓴다, 무슨 보증 쓴다, 그렇게 단단한 신뢰가 아니라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 빌려준 사람은 뭐가 가장 단단해요? 그렇죠, 물건. 1,000만 원 빌리면서 5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내놔봐, 바로 빌려줘요. 그러겠죠? 1억 빌리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내놔봐, 바로 빌려준다고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제공한다, 이것이 물적 담보다 그래요. 그래서 담보에 관한, 물건에 관한 권리, 담보 물권이다. 여러분은 이것만 배우시는 거예요. 이건 안 배워요. 여러분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담보 물권입니다. 여기서 거꾸로 올라갑시다. 이제 담보 물권은 무엇의 객관적 가치를 준다?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그렇게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담보한다? 갚을 돈,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그 담보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담보물을 가진 사람을 담보물권자. 담보물권자. 해도 기초인데 천천히 담보물권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담보를 제공한 사람 중에서 우리는 저당권만 봅니다. 저당을 잡았다는 겁니다. 식상하니까 갑과 을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갑을 채권자랍니다. 갑이 을에게 돈 빌려준 사람, 을이 돈을 빌린 사람, 갚을 의무 있는 사람, 돈을 1억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갚겠다 약속을 하면 그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뭘 제공해요? 신용을 제공하면서 그 신용에 물건에 대한 신용, 담보물을 제공합니다. 을이란 자가 담보물을 제공할 능력이 있어서 돈을 빌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을 말고 을의 누나 병이, 그러니까 홍길동이 말고 홍길순이가 담보를 제공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갑입니다. 돈은 을에게 빌려줬는데 을의 누나가 와서 제발 좀 우리 동생한테 돈 좀 빌려줘요, 내가 담보는 내놓게 하고 담보를 내놓으면 여러분 그 담보 받고 돈 빌려주시겠어요? 당연히 빌려주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가 중요해요?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여기 잘 보세요.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홍길순이도 있을 수 있고 홍길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을이 담보를 제공하든 갑이 담보를 제공하든 담보의 설정자, 담보의 설정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담보를 갖는 자라 담보권자. 권리를 가지면 담보권자. 그 권리를 설정시켜주면 담보권 설정자. 채무자가 담보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채무자 아닌 자. 홍길수이는 갑한테 돈 안 빌렸잖아요. 돈 갚을 의무 있는 사람은 을이잖아요. 그러니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담보를 설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어요.
제3자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러한 자를 가르쳐서 제 채무자 아닌 자가 담보를 설정해 준 자를 가르쳐서 우리는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건으로서 보증을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용으로 보증을 쓰는 게 아니라 뭘로? 물건으로서 보증을 쓰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 부른다? 물상 보증인. 물상 보증인은 빚이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다고요. 남의 빚 때문에 내 재산이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소유자는 홍길순이 병인데 소유권란에 보면은 소유자 홍길순 하고 쓰여 있는데 갑구란이라고 하는 저당권, 을구란이라고 하는 저당권에 관련된 소유권 이해의 권리 쪽에 가서 보니까 채권자 상업은행, 지금 상업은행 없어졌죠. 채권자 SC제일은행, 채무자 홍길동 하고 적어져 있어요. 그 부동산은 홍길순 건데 채무자는 홍길동이라고 적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그 부동산 소유자인 홍길순이는 홍길동이를 위하여 제일은행에 이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담보. 이런 자를 물상 보증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통은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되지만 담보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담보가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담보가 설정이 되면 그들 사이에 담보 물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담보 물권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배우시고 오늘은 이제 마칠 겁니다. 담보 물권의 특성은 특징은 자 담보 물권 봅니다. 갑이 돈 받을 사람 채권자, 을이 돈 줄 사람 채무자에서 을이 갑에게 담보를 제공했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담보권자, 저당권자 권리를 가졌으니까 저당권자, 권리를 설정해 줬으니까 저당권 설정자, 담보권 설정자. 자, 앞쪽에 보세요.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빌려주라? 돈. 그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피담보 채권. 담보가 되는 채권. 담보를 잡게 된 이유. 담보를 잡게 된 이유. 그것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저당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담보를 맡겼어요. 이 돈 못 갚으면 이거 5억 빌리면서 2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자, 담보의 뜻이 이 돈 못 갚으면 이거 경매 날려도 좋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을이 갑에게 그 돈 갚았어요. 그럼 담보 필요해요? 필요 없죠. 이걸 가르쳐서 빚 없으면 담보 없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빚 지고 담보를 잡았다가도 돈을 갚아버리면 담보는 의미가 없죠. 개념 아시겠어요? 그걸 가르쳐 첫 번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종성은 담보 물권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한다. 즉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담보 물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담보 물권도 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것도 있다는 말인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것을 갚으면 이건 없다예요. 그래서 부정성이라는 말은 빚 없으면, 여러분 프린트에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빚 없으면 담보도 필요 없다. 빚 없으면 담보 없다. 빚이 없다는 것은 갚아버렸으니까 빚이 없을 수도 있죠. 빚 없으면 담보 없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 채권자 갑이 5억을 이렇게 병 네가 받아라 하고 넘겨줘요. 자, 누가 채권자가 됐어요? 이제 병이 채권자가 됐죠. 그럴 때 병이, 야, 내가 무슨 재주로 받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담보 잡아놨어. 그것도 네가 가져가. 이러면 병이 확실히 받아가겠죠. 그러니 빚이 넘어가면 담보도 넘어가죠. 그래야 되겠죠. 이것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채권이 양도되면, 빚이 양도되면 담보도 이전된다. 채권자가 바뀌면, 즉 빚쟁이가 바뀌면, 빚쟁이가 빚을 진 사람입니까? 돈 받아다니는 사람입니까? 그것도 헷갈리죠. 빚쟁이한테 쫓겼다. 채무자가 쫓아다녀요? 채권자가 쫓아다녀요? 채권자잖아. 제 빚쟁이야? 그러면 빚졌다는 말인가? 돈 받으러 다닌다는 말인가? 빚, 채무가 이전하면, 다시 말해서 채권이 양도되면, 그렇죠? 채권이 양도되면, 빚 대신 채권이 났으면 헷갈려 보세요.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권도 어때요? 이전된다. 무슨 성? 수반성. 빚 없으면 담보 없다. 채권 없으면 담보도 없다. 세 번째, 불가분성. 여러분이 시계 수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시계 수리를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 시계를. 이 시계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왔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이 5만 원밖에 없어서 여러분에게 가서 제가 5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 일단 드릴 테니까 줄은 떼고 알맹이만 주세요. 주실래요? 안 주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5만 원 받은 다음에 5만 더 가져와. 가져와야 주지. 이리 나온단 말이에요. 자, 저당을 해볼까요? 방 3개짜리. 명유진이가 방 3개짜리를 여러분에게 3억 빌리면서 제 방 3개짜리를 담보로 맡겼어요. 1억을 딱 갚아. 그 중에 안방만 담보 풀어줘.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액을 다 갚아야 담보를 풀어주겠죠? 개념 아시겠어요? 시계도 수리비 10만원 다 줘야 시계를 돌려줘. 쪼개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즉 빚 일부만 갚아도 물건 전부의 담보가 미친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담보 말소, 잠깐만요. 일부의 변제로 담보 말소, 어림도 없다. 일부만 갖고 나서 담보 말소해주라. 갚는 것만큼이나 말소해주라. 어림도 없어요. 얼마나 갚아야 돼요? 전액을 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소가 있어요. 그래서 빚부터 갚아라. 그 다음에 말소가 있다. 같은 말이에요? 또 한번 이것도 써놓을까요? 일부의 변제로 담보 말소 어림도 없으니까 먼저 뭐부터 갚아라?
빚부터 갚아라. 빚부터 갚고 담보 말소를 요구해라.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일부 변제한다고 해서 일부만 말소시키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갚아야 돼. 그 다음에 말소가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동시행 항변 배울 때 네가 담보 말소 안 해주니까 나도 빚 못 갚지가 안 돼. 먼저 뭐부터 갚아야 돼요? 빚부터 갚아야 돼. 빚부터. 은행이 저당 잡아놨는데 저당 안 풀어주니까 내가 돈 안 갚아. 이게 안 되고 먼저 돈부터 갚은 다음에 말소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 변제만 가지고는 말소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빌렸는데 9,999만 원까지 갚았어. 아직 10,000원 못 갚았어요. 근데 은행이 경매 날린다. 10,000원 받으려고. 나 5억 재산 경매 날렸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알겠습니까? 전액을 다 갚아라. 그 다음에 말소가 있다. 네 번째, 경매 날리려고 잡아놨던 부동산이 불나버렸네. 생각해 봅시다. 이거 이제 갑이 을소유 부동산에 저당을 잡아놨어요. 을이 채무자죠. 을이 돈을 못 갚으면 뭘로 경매 날려요? 이 부동산 경매 날리죠. 그래야 갑이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부동산이 불나버리고 폭삭 깔아앉아버렸어. 그럼 경매 날릴 거 없죠. 그러면 저당권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해요. 저당권 소멸해버려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얘는 담보가 사라졌는데 얘는 물건을 잃어버림으로써 화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거 날아가 버린 바람에 얘 돈 못 갚고 도망가면 나는 받을 방법이 없는데 이놈아 이거 보험금 받더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보험회사한테 야한테 먼저 주지 마. 나한테 먼저 줘야 돼. 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압류라는 거야. 압류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H 화재보험한테 지금 의뢰한테 먼저 지급을 하지 말라 라는 최고장 보내고 법원에 명령 얻어서 압류 못 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가 갖고 있는 담보적 효력은 만약에 을이 빌린 돈 안 갚으면 여기서 받아갈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담보라는 권리가 그 물건 위에 보험금 위에 올라탄다. 그래서 담보라는 권리가 물건 위에 올라타더라. 이건 물상대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이제 적어봅시다. 적습니다. 담보물 불나서 사라지면, 소실되면, 담보물이 소실되면, 이건 오로지 저당권, 여러분 시험에서는 저당권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저당권은 다시 씁시다. 소실되어 보험금이 나오면 저당권은 그 보험금 위로 올라간다. 옮겨간다. 이렇게 외워두시라고 말해요. 자, 정리합시다. 부종성, 빚 없으면 담보 없다. 수반성, 빚이 양도되면 채권자가 바뀌면 담보도 따라간다. 수반성. 불가분성, 일부만 변제하고 담보 말소 못 구한다. 결과적으로 먼저 전부를 갚아라. 그 다음에 말소가 있다. 물상대의성, 저당 목적물이 불나서 사라지게 되면 그 화재보험금 위에 저당권이 옮겨간다. 이걸 물상대의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저당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게 담보물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담보물권이 우리 민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중에 질권은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비교만 해놨지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보겠습니다. 유치권 하고 나오죠. 유치권, 박스에 나와 있는 유치권은 대상이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리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수리비.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수리해 준 사람이 그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걸 뭐라 부른다? 유치권이라 불러요. 자, 여러분 지금 뭘부터 기억하라? 수리비. 수리비. 이걸 받기 위해서 그 물건을 갖게 되면 우리는 뭘 행사하는 거다? 유치권 행사한다 라고 합니다. 질권과 저당권을 놓고 보면은 질권 옆에다 써두십시오. 전당포. 질권은 뭘 써두라고요? 전당포. 전당포에 가서 시계나 반지 맡기고 돈을 빌릴 때 혹시 전당포 아십니까? 가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전당포가 뭐한 곳인지 아세요? 소유에게 돈을 빌리면서 시계 반지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건데 그때 뭘 맡깁니까? 부동산 맡겨요? 시계 반지 동산 맡겨요? 동산 맡기죠. 그래서 질권은 목적물이 동산이에요 원래. 그런데 수리비가 아니고 돈 빌리죠. 빌리면서 그 물건을 다른 물건을 맡겨 값 나가는 물건을. 이럴 때를 질권 잡았다, 잡혀 먹었다, 시계 반지 맡기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 빌리면서 부동산을 맡기면 그럴 때는 저당권이라 불러요. 돈 빌리면서 동산을 맡기면요 질권이라 말하고 돈 빌리면서 부동산을 맡기면요 저당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을 맡아둬야 되는데 채권자가 부동산을 호주머니에 넣어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부동산은 채권자 갑이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려니까 뭘 해줘야 될까? 등기를 하는 것이죠. 등기. 그래서 부동산인 저당권에만 등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치권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예요. 부동산은 어떻게 유치하느냐? 부동산 건물을 지어줬는데 건물 공사대금을 안 주면 공사를 했던 업자가 앞에다가 쇠사슬을 쳐요. 대문 앞에다가 탁 쇠사슬 걸어놓고 열쇠 잠궈놓고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으면 하고 페인트를 크게 쳐놓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막아요. 이게 유치권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써놨지만 저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의 담보에 대한 이야기. 자,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라는 말은 이해해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담보물권은 워낙 어려운 부분이라 그 법리는 아직 설명할 단계가 안 돼. 중요한 이야기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관계.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사용 수익에 대해서 신용을 담보할 목적으로 뭘 내줘요?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내죠. 그렇다면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잡아두는 사람이 담보물을 잡아두는 것이고 그 자가 담보물을 권자가 돼요. 돈을 빌린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 목적된 물건을 내놓겠죠. 나중에 처분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의 친척이나 형제지간이 내 동생이 못 갚으면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하고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 담보를 설정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빚이 없으면 담보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다.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담보도 없다. 무슨 성격? 노란 걸로 쓴 거예요. 부종성. 입에다 올리세요. 빚 없으면 담보 없다. 무슨 성격? 부종성. 채권이 양도되면 빚쟁이가 바뀌면 돈 받을 사람이 바뀌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무슨 성격? 수반성. 빚을
한 푼이라도 덜 갚으면 일부라도 갚아가지고는 담보물 전부를 말소해달라, 돌려달란 말 하지 못한다. 무슨 성격? 불가분성. 따라서 전부를 먼저 갚아라. 그 다음에 비로소 말소가 있다. 전부를 먼저 갚아라. 그 다음에 비로소 말소가 있다. 무슨 성격? 불가분성. 그리고 담보, 저당 목적물이 불나서 사라지면, 그리고 화재보험금이 나온다면 저당권자는 화재보험금 위로 저당권이 옮겨간다. 무슨 성격? 물상대의성. 이렇게 지금은 일상 언어로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일상 언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권은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이 지금 감각적으로 알아둬야 돼.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이 수반하여 이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드시 수반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배워요. 부종성, 불가분성, 피담보 채권의 일부의 변제로서 담보물권의 전부의 말소를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은 일부의 변제만으로는 담보물권은 담보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말이 어려워, 그런 말들이. 물상대의성, 저당권, 질권 등에 있어서의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공용징수된 경우에 그 대상물 위에 담보물의 효력이 순위별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배운다고요. 물상대의성. 아직은 그 말을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예시를 기억하는 거야. 빚 없으면 담보 없다. 나중에 빚이 없는 걸 배우게 될 거라고요. 변제한다든가 시효로 소멸했다든가 이걸 배우게 될 거니까, 자, 빚 없으면 담보 없다. 부종성. 빚이 양도되면, 빚쟁이 바뀌면 일반적으로 담보권자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담보 채권, 담보도 이전된다. 불가분성, 빚 일부만 갚아가지고는 담보물 일부나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말소 구하려면 전부를 먼저 갚아라. 그 다음에 말소가 있다. 물상대의성, 저당권자가 잡고 있던 부동산이 불나버리고 화재보험금이 나온다면 저당권자는 화재보험금 위에 옮겨간다. 물상대의성. 이렇게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름으로써 채권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사람이 채무자이든 채무자가 아니든 피담보채권, 갚아야 될 돈, 그 돈을 신용을 담보할 목적으로 물건을 객관적인 가치를 넘겨줄 때 우린 이걸 담보물권을 설정하였다라고 말하고, 넘겨받는 자를 담보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유치권, 하나는 질권, 하나는 저당권이에요.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물권으로 받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 채권자 입장에서요, 저당을 잡아놨어.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이제 경매로 날립니다. 경매 날리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6개월 걸려요. 그런데다가 이자도 다 채 못 받아. 그럼 여러분이 채권자라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야, 그러지 말고 니 나한테 1억 빌려가는데 그 저당권 그런 거 잡지 말고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둬라. 그래서 만약에 네가 갚으면 도로 가져가고 안 갚으면 내 걸로 한다. 어때요? 채권자 입장이 좋죠. 돈 안 갚으면 그 물건 내 걸로 만드니까. 채무자는요, 안 좋죠. 채무자는 1억 빌려가지고 5억짜리 날아가 버릴 수가 있잖아. 근데 채무자가 그걸 승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돈 안 빌려보셨어. 할 수밖에 없어. 그 정도 배짱이 있으면 남에게 돈도 안 빌려. 알겠습니까? 채무자는 당장 먹고 죽을래 죽을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용이 아주 높은 사람만 은행 가서 돈 빌려요. 그것도 이자 적게. 정말 서민들은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사채 쓰잖아요. 사채를 쓸 때 사채업자는 재산을 가지고 오라 그래.
저당 그런 거 잡지 말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집 잡혀놓고 돈 빌려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돈을 갚으러 갔더니 이놈은 돈 받을 사람이 어디 가고 없네. 아무리 수소문에 봐도 없어. 돈 받을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종적을 감출까요? 그렇죠. 채무자 보고 돈 안 갚았다 그러려고. 정해진 날짜에 돈 안 갚았다 그러려고. 돈 안 갚으면 뭘 먹으니까? 부동산을 꼴깍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저당권 같은 걸 이용하지 않고 과거에는 사채업자라든가 이런 채권자들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어린 채무자가 가백에 돈을 빌려오면서 이 친구가 저당이나 이런 걸 잡으면 좋은데 채권자가 그걸 싫어하니까 뭘 넘겨주느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해요. 원래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 그러려면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짜로 매매계약서를 써요. 소유권을 넘겨놔. 목적은 뭐로? 담보의 목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배웠던 자연적 해석 봅시다. 겉으로 볼 때는 매수인, 겉으로 볼 때는 매도인, 실제 내심의 마음은 채무자, 내심의 마음은 채권자. 겉으로 볼 때는 매매를 통해서 양도, 그러나 속으로 볼 때는 담보의 제공. 속으로 볼 때도 담보의 제공을 받는 것. 그러니 이걸 가르쳐 양도의 모습을 띤 뭐예요? 담보죠. 그래서 저당권 같은 거 안 잡고 채권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요. 만약에 못 갚으면 그 물건은 채권자 것이 돼. 이것이 양도담보라고. 채권자가 유리하고 채무자가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폭리가 심해져요. 그래서 이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일정 부분 이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온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이제 지금 배울 단계가 아니고, 자, 이거 모습만. 자, 양도담보의 뜻이 뭐다?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나중에 못 갚으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고, 갚으면 다시 되찾아오고. 이렇게 하는 담보의 제공 방법을 뭐라 부른다? 양도담보라 그래요. 말이 어려우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 그걸 양도담보 그래요. 저당권 잡을 때 소유권 넘겨줘요? 안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그건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야. 근데 양도담보는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저당을 잡는 것. 그러니까 담보를 잡는 것. 이걸 양도담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간 정리합시다. 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 가능성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 목적이 뭐다? 신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가르쳐 담보 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담보 물권을 잡히는 자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담보를 잡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담보권자가 되고 채무자는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담보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민법상에 있는 원칙적인 담보의 제도는 물적 담보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가지가 있고 이것들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변칙적이고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담보가 있는데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양도담보다. 어떤 모습의 담보든지 간에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통되게 갖고 있는 성격이 있더라. 이걸 통유성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빚이 없으면 담보도 없다. 무슨 성격? 부정성. 빚쟁이가 바뀌면 채권이 양도되면 담보권도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슨 성격? 수반성.
전액을 갚지 않으면 담보물의 일부라도 또는 그 전부를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 먼저 전액을 갚아라. 무슨 성격? 불가분성. 그리고 담보 목적물, 특히 저당물이 불나서 사라지면, 소실되어서 사라지면, 그래서 화재 보험금이 나온다면 그 보험금 위에 저당권이 올라가는 성격, 엄교한 성격, 이걸 뭐라 부른다? 물상대의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는 저당권에 관한 몇 가지의 그 권리들을 적어놨지만 이것들을 설명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추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기초 강의의 내용을 봤습니다. 기초 강의도 이 정도가 어려운데, 그렇죠. 다음에부터는 이제 기본 강의를 볼 것입니다. 그때는요, 반드시 이 책을 가져오셔야 되고, 이 책을 무거워서 못 가져오시게 되더라도 뒤에 붙어있는 법전은 반드시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물론 무거우시면 잘라서 다니셔도 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는 방법은, 앞으로 저랑 수업을 들으면 책을 읽는 방법은, 이 책의 박스 내용은 읽지 말 것, 처음에 굵은 제목 위주로 볼 것, 판례라고 나와 있는 것 읽지 말 것, 뒤에 나와 있는 OX 문제 보지도 말 것, 기출문제 나와 있는 문제풀이 절대 보지 말 것. 언제까지? 4월 말까지. 내용 중에서 굵은 글씨만 읽어 내려갈 것. 자, 수업 들으면서.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앞으로는 에딩펜, 빨간 펜 쓰지 말 것. 왜요? 여러분한테 지금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나중에 다 밑줄 긋다 보면 전부 생쪽이 돼, 색종이. 항상 샤프로만 밑줄 그을 거예요. 물론 책 한 권 더 사시려면 밑줄 다 그어요. 네? 근데 문제는 한 권, 두 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막 밑줄을 긋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이 책이 불필요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어놓으신 건 상관없지만 앞으로는 빨간색, 파란색 함부로 쓰지 말고 다음 주부터 그걸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또 이제 조금 한 단계 업돼서 즐겨보시면 되는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